한 작은 마을에 이름난 철학자인 이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철학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해 많이 생각하곤 했던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안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신이 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이 아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중 가장 호기심이 많은 소년인 토미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안 선생님, 도대체 신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안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나무, 하늘, 강, 그리고 여러분 자신 역시 모두 신의 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스피노자는 신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토미는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반짝이면서 그럼 우리가 신과 함께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따르면 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현상과 법칙, 물리적 객체들은 모두 신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반짝이는 별이나 푸른 나무를 보면서 신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마을의 현자인 헨리가 연설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안, 그런 말이죠. 신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를 보다 더 신경 쓰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안은 다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헨리,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안이 말한 신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안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말하던 도중 마을 광장 한쪽에서 갑자기 큰 나무 한 그루의 가지가 부러져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이안은 침착하게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떨어진 나뭇가지도 신의 일부입니다. 버려지지 않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비옥 한 흙으로 변하며 새로운 나무를 키우겠죠? 그 자체로도 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안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중요성을 느꼈고 자연을 더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연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그들은 신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 팜푸스톤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카페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인사를 나누곤 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상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마법의 광장 센트럴 매지클 스퀘어에서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였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낯선 존재였다. 루비는 밝은 빨간 머리와 큼직한 녹색 눈을 가졌는데 그녀의 등에는 그동안 아무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나비 문신이 있었다. 루비는 광장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춤을 출 때마다 공기 중에서 변화가 감지되곤 했다. 루비의 춤사위에 따라 바람이 일고 나비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 주위를 날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했으나 곧이 작은 사건이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루비의 춤에 강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더니 그 빗방울이 떨어진 곳마다 신비로운 꽃들이 피어났었다. 그 꽃들은 이전에는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종이었다. 루비는 곧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춤을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은 사건은 팜푸스톤 마을의 질서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상이 같지 않게 되었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게 되고 특정한 길을 고집하지 않으며 자주 찾던 카페도 가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새로운 것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과거의 인습적인 직업을 버리고 취미였던 그림 그리기를 본업으로 삼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평생 만지지도 않았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루비의 춤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마을의 건물과 거리 디자인도 변화를 맞이했다. 모든 것이 좀 더 다채롭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은 만인이 창작과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새로운 예술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탐험가들이 팜푸스톤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곳은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창조적 에너지가 모여드는 장소가 되었다.
바디우의 사건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루비의 등장은 팜프스톤이란 평온했던 마을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루비의 등장과 그녀의 춤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새로운 진리와 가능성을 도출해낸 혁신적인 단절이었다. 이러한 사건이 팜프스톤의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신념, 관습,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게 만들었다. 루비의 춤, 나비의 날갯짓, 작은 꽃들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결국 팜프스톤은 더 이상 이전의 팜프스톤이 아니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이전의 고요와는 달리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의 세계였다. 사람들은 루비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춤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냈다. 이 작은 나비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했지만 그 결과는 팜프스톤을 전 세계적인 문화와 혁신 위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바디우의 사건 이론이 설명하는 본질 그대로였다. 작고 엉뚱한 돌발적 사건이 큰 단절과 혁신을 일으켜 기존 진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팜프스톤이 겪은 거대한 평온을 뒤흔든 작은 나비 사건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봄이 왔고 사람들은 대청소를 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작가인 민수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느 날 민수는 작업실 겸 거실인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책장을 닦고 나니 어느덧 오후가 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파 밑을 청소하기로 결심한 민수는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을 목격합니다. 소파 아래에 무엇인가가 반짝이고 있었죠. 크론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금반지였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민수가 알기로는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구도 이런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민수의 추리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이 불가사에 의한 금반지가 어떻게 그의 소파 밑에 들어갔는지 추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그는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을 떠올렸습니다. 1. 누군가 실수로 반지를 떨어뜨렸다. 이 반지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지금에서야 발견되었다. 3. 소파를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이 그곳에 두고 갔을 가능성. 상하복 같은 일이 벌어져 반지가 소파 밑에 나타났다. 첫 번째 가능성은 누군가가 실수로 반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반지를 본 적도 없고 최근 소파 근처에 누군가 온 적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반지가 오래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상당히 깨끗한 상태였기에 더 오래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소파에 이전 소유자가 두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고 가구를 꽤 좋아하여 소파도 중고로 구입했는데 다음 날 그는 소파를 구입했던 중고 가구점에 연락을 했고 그곳 주인이 전 주인이 소파에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사를 하면서 급하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은 마법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수는 외삽적 추론을 통해 가장 가능성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급히 이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소중한 반지를 소파 안에 떨어뜨린 것이겠죠? 민수는 이 금반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가구점 주인에게 맡기기로 결정했고 그 후 소파 밑에 놓인 반지의 이야기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날 1시 서로 다른 인생 궤적을 걷고 있던데 명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해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을 더욱 흥미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제철 공장의 기술 감독으로 일하는 영수였습니다. 난 매일 현장에서 일합니다. 기계 소리에 익숙하고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은 우리 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생산성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속도와 효율은 무척 중요하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 영수는 자신이 주로 감각적 가치와 생명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출소의 무게감 있는 기계 소리와 번쩍이는 금속의 광택이 그에게 술잔에 담긴 시원한 맥주처럼 큰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발문을 연 사람은 지수였는데 유명한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제게 예술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며 감동하는 그 순간을 사랑하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 그게 무엇보다 큰 보람이에요. 지수의 말은 심리적 가치에 천탁한 그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맛, 향, 그리고 그걸로 인한 감정적인 반응이 모든 요소들이 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회사의 CEO로 일하고 있는 민철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내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하지만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옳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큰 희열을 느낍니다. 민철은 자신이 주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그는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했죠. 마지막으로 입을 연 사람은 미술사학자인 혜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림 한 점 한 점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줄 때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은 정말 값집니다. 혜진은 지식과 인식의 가치를 중시했으며 그 역시 정신적 가치의 계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웃음 뜬 얼굴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가치 계층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감각적 가치와 생명적 가치를 통해, 지수는 심리적 가치를 통해, 인철과 혜진은 정신적 가치를 통해 각자의 삶을 충만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채로운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가치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의미를 찾고 있죠.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그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4친구는 자신들이 공유한 웃음과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며 더욱 더 빛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